그날 제 친아들이 저를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기 직전 저는 깨달았죠.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요. 제 이름은 박영자, 올해 65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의류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12년 전 세상을 떠난 뒤로는 혼자였지만 그래도 외롭진 않았습니다. 아들 한도연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이런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아들이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살 된 아들이 어린애처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도연아? 무슨 일이야? 아들은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이제 끝이야. 빚이 4억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4억? 제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물류 대리점이요. 거래처 정상금 밀리고 배송 기사들 수수료 못 갚고 카드로 돌려막다가 이렇게 됐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요. 나래도 집 나간다고 하고, 나래는 며느리 이름입니다. 결혼한 지 6년째인데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레스토랑 이야기만 하던 며느리였죠. 일단 들어와. 밖에서 그러지 말고. 저는 아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 건넸어요. 엄마가 당장 4억을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 집에서 살게는 해줄 수 있어. 엄마, 밥이랑 주거는 걱정 마. 그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아들은 그제야 울음을 그쳤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짐을 싸서 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구로구 아파트는 방이 3개라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나래의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짐을 풀면서도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나래야, 힘들지? 이것저것 챙기느라. 네. 대답은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뭔가를 꺼냈어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금반지 하나였습니다. 도연아, 이거라도 팔아서 당장 급한 거 막아라. 엄마,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다. 결혼 30주년 때 반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렸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아들이 더 급했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10몇만 원은 나올 거야. 며느리 나래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고작 10몇만 원짜리. 그러더니 반지를 받아들고는 가방 안에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이요. 그 순간 며느리의 손목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에르메스 팔찌였어요. 몇백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빚이 4억이라며 울던 사람들 손목에 그런 게 채워져 있다니.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도연이는 착한 애야. 철들면 달라질 거야.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느리 나래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혀를 찼어요. 구로구 아파트가 17억이면 평택이랑 김포 땅까지 합치면 30억은 되겠네. 그 말을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친정도 예전엔 이 정도는 됐는데 저는 못 들은 척했어요. 그냥 며느리가 힘든 상황이라 그런 거겠거니 했죠.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새 일을 알아본다며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를 반복했고 며느리는 집에서 쉬었어요. 저는 여전히 수선집을 운영하며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셋이 먹고 사는 건 충분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효도 여행 가요. 효도 여행? 네. 엄마 환갑도 지났는데 우리가 제대로 한번 모시고 싶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일본이랑 대만으로 열흘 일정이요.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 4억이라던 애들이 여행을 가자니. 도연아,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경비 1,200만 원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낼게요.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폐만 끼쳐드렸잖아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제 얘들이 철이 들었구나. 내가 믿었던 게 맞았어. 저는 곧바로 카드를 꺼냈어요. 알았어. 엄마가 낼게. 전부 다. 엄마. 아들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며느리도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정말 최고예요. 저희가 제대로 모실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도연이는 착한 애야. 효도 여행까지 계획하다니. 내가 키운 보람이 있구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요. 일주일 뒤 우리는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새벽 6시 비행기라 밤부터 부산을 떨었어요. 엄마, 여권 챙기셨죠? 그럼 다 챙겼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니.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할 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좌석이 떨어져서요. 저희는 앞쪽이고 어머니는 뒤쪽이에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창가 좋아하시잖아요. 제일 뒤에 창가 잡아드렸어요. 아들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좌석이야 떨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보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제일 앞쪽 좌석에는 아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좌석이 넓은 비즈니스석이었어요. 저는 맨 뒷줄 이코노미 창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문은 좋은데 화장실 바로 옆이라 문 여닫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승무원이 제 앞에 쟁반을 놓으려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뒤로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차피 안 드시잖아요. 제가 먹을게요. 그러더니 제 기내식을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아, 나래야. 말을 끝까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앞으로 가버렸거든요. 배가 고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먹어야지. 나는 괜찮아.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는데 이번에도 저만 따로 탔어요. 엄마, 짐이 많아서요. 택시 2대로 나눠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말했어요. 스위트룸 1개, 싱글룸 1개 맞으시죠? 스위트룸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 저희는 일 때문에 노트북도 써야 하고 그래서요. 엄마는 푹 쉬세요. 며느리가 방키를 받으며 덧붙였어요. 어머니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방에서 편히 쉬시는 게 나아요. 저는 복도 끝 싱글룸 열쇠를 받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문이 작고 어두웠어요. 침대도 좁았습니다. 아들 부부 방은 오션뷰 스위트룸이라던데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뭔가 가슴이 답답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좋은 방 쓰는 게 당연하지. 나는 잘 때만 있으면 돼.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일정 좀 바빠서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로비에 편의점 있어요. 거기서 드시면 돼요.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쓰며 말했어요. 둘은 그대로 호텔을 나갔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주먹밥을 하나 샀어요. 1,000엔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밥 하나가 10,000원이라니. 저는 조금 먹고 나머지는 싸서 방으로 가져갔어요. 밤 11시쯤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아니, 안 잤어. 그럼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온천 가는데 엄마는 무릎 안 좋으시니까 호텔에서 쉬세요. 온천은 괜찮은데 계단도 많고 미끄러워요.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저녁 때 돌아올게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또 혼자 남겨졌어요. 저는 로비에 내려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손잡고 다니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왜 저는 혼자일까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가 고팠지만 편의점 주먹밥은 먹기 싫었습니다. 저는 호텔 근처를 걸어봤어요. 작은 한식당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2,800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 돈으로 30,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비쌌지만 한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김치찌개를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서 끓여 먹던 그 맛이었거든요. 저는 그릇을 다 비우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녁 8시쯤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저희는 온천 근처 맛집에서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 며느리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쇼핑 가는데 엄마는 쉬세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면세점이 복잡해요. 사람 많아서 힘드실 거예요. 아들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로비에 혼자 남았습니다. 4시간을 기다렸어요. 오후 6시쯤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백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루이비통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와, 나래야. 이거 샀어? 아들이 신나서 물었어요. 응, 3개 샀어. 어머니 카드로. 며느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효도 선물이잖아요. 나중에 어머니 쓰시라고 하나 샀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게 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쇼핑백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3개면 얼마나 할까요?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빚이 4억이라며 울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살 수 있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대만으로 넘어간 넷째 날 밤이었어요. 호텔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오빠, 엄마 없으니까 진짜 편하다. 솔직히 짐덩이잖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호텔에 두고 우리끼리 놀면 되지 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차피 여행비 엄마 카드로 다 긁었고 나중에 상속만 받으면 끝이야. 엄마 재산 최소 30억은 되잖아. 조금만 참자.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구로 아파트가 역세권이라 17억은 바로 나갈 거고 평택 땅은 물류센터 옆이라 6억, 김포는 한강 신도시 개발 확정이라 8억. 다 노른자야. 엄마만 없으면 우리 인생 피는 거야. 며느리가 낮게 웃었어요. 나 원래 이 정도 집안이었다고. 이제 돌아가는 거야. 친정아빠 사업만 안 망했어도.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이게 효도 여행이 아니었구나. 얘들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본 거구나. 며느리는 내 재산을 자기 재산 복구 수단으로 본 거였어. 저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사람들 손에 놀아나지 않겠다고요. 저는 가방을 꺼내 짐을 쌌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검색했어요. 다행히 내일 새벽 6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매했어요. 카드를 긁는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직 자고 있겠죠.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프런트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체크아웃? 예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대만의 새벽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건 그날 오후 2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공항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나? 아니야. 지금 집에 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저는 가방을 끌고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구로구 부동산 중개소요. 제일 큰 데로 가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젊은 남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집들이요. 다 팔아야 해요. 네, 집들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로구 아파트 하나, 평택 공장 부지 하나, 김포 창고형 토지 하나요. 전부 다요. 저는 신분증을 주었고 부동산 직원은 서류를 검색했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님, 이거 구로구 역세권 신축 아파트잖아요. 알아요. 지금 시세로 17억은 바로 나갑니다. 급매 안 하셔도 돼요. 급매로 내놓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른 서류도 살폈어요.
평택 공장 부지도 물류센터 바로 옆이네요. 기업들이 찾는 자리예요. 6억은 일주일이면 계약 들어옵니다. 좋아요. 김포 땅은 한강 신도시 개발 호재에 있어서 8억 바로 붙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신이 났어요. 부동산 중개인에게는 이런 물건이 대박이겠죠. 그럼 일주일 안에 다 정리해 주세요. 조금 싸게 받아도 괜찮아요. 정말 파시는 거예요? 이 좋은 땅들을요? 네. 이제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저는 중개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후련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날부터 저는 매일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했습니다.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머님, 구로 아파트 계약자 나왔습니다. 16억 5천에 계약하시겠어요? 좋아요. 바로 진행하세요. 나흘 만에 구로 아파트가 계약됐어요. 일주일 만에 평택 공장 부지도 계약 완료. 열흘 만에 김포 땅까지 전부 계약이 끝났습니다. 총 회수 금액은 약 30억 2천만 원. 세금이랑 수수료 빼면 순수하게 29억 정도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샀습니다. 강서구 신축 오피스텔이었어요. 전용 18평, 가격은 5억.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나머지 24억은 은행과 증권사에 나눠 넣었어요. 정기예금 10억은 연 4% 이자로 월 약 330만 원. 우량 배당주랑 채권 14억은 월 약 200만 원. 월 현금 흐름이 5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어요.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이랑 남편 사진, 그리고 수선 도구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오피스텔 박스를 풀다가 서랍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금반지였습니다. 아들한테 줬던 그 반지요. 제 손이 멈췄어요. 아, 이 반지. 내가 도연이한테 줬는데 며느리가 가방에 던져 넣었던 그 반지가 아들 짐 속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팔지도 않았구나. 그냥 내 마음만 우습게 본 거였어. 저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운 거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반지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 반지를 다시 볼 날이 올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 오피스텔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었어요. 혼자 차를 끓여 마시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평온했어요. 적어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집이 왜 이래요? 팔았어. 네, 집 팔았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요? 평택 땅, 김포 땅도 다 팔았어. 뭐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래? 집 팔았다고. 이미 내 이름에서 빠져나갔어. 내가 상속받을 거라 생각했던 그 30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엄마, 왜 그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주소 보낼게. 올 거면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문자로 새 오피스텔 주소를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허겁지겁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며느리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집을 파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앉아. 엄마, 설명 좀 해주세요. 앉으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들 부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어요. 집 팔았어. 평택 땅, 김포 땅도 다 팔았어. 왜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내 재산은 너희 재산이 아니니까. 그 돈은 원래부터 우리 몫이었어요.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대만 호텔 복도에서 내가 한 말 다 들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짐덩어리라고 했지. 엄마만 없으면 우리 인생 핀다고도 했고. 아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내가 내 재산 목록을 줄줄 외우는 것도 들었어. 구로 아파트 17억, 평택 6억, 김포 8억. 다 노른자라며?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효도 여행이 아니었지. 내 돈으로 너희끼리 놀러 간 거였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래야, 넌 후회하는 게 아니야. 들킨 게 후회되는 거지.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너희 빚은 너희 인생 문제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이제 너희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니야. 엄마, 나가. 엄마, 제발요. 아들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며느리가 아들을 일으켰어요. 둘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더 끓였어요. 혼자 마시는 차는 쓸쓸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제 인생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새 번호로 은행이랑 증권사만 연락처를 바꿔뒀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었어요. 오피스텔 생활은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먹고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수선집은 접었습니다. 이제 매달 530만 원씩 들어오니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었거든요.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나갔어요.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어머, 고맙네요.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혼자 사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자식은요? 멀리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마음으로도 거리로도 멀리 있으니까요. 그래도 자식 있으면 좋지.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혼자 사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맙네,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한 달이 지났어요. 통장을 확인하니 배당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10만 원. 예금 이자도 들어왔어요. 330만 원. 정확히 54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다시 저축했어요. 쓸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가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5천 원이요. 하나 주세요. 혼자 먹으니 재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배추 하나로 일주일을 먹었습니다. 김치를 담가서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저녁엔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점심엔 김치볶음밥을 해 먹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평온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편의점에 들러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영자 씨? 돌아보니 옛날 수선집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영자 씨, 여기서 뭐 해요? 가게는요? 가게 접었어요. 왜요? 장사 잘 됐잖아요. 정희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요. 쉬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잖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들은 바빠서요.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 든든하겠어요. 정희 씨가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이 있으니 든든하다고요? 오히려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저를 맞아줬어요. 소파에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녁 8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싶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엄마 계시죠? 아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줘요.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인터폰 스피커 버튼을 눌렀어요. 돌아가. 엄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라고 했어. 엄마, 그래도 나 아들이잖아요. 넌 날 엄마로 본 적 없잖아. 돈으로만 봤지. 저는 인터폰을 껐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문 앞에서 울었어요. 30분쯤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문은 열지 않았어요. 한번 열어주면 또 시작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라 박영자라는 한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 갔습니다. 영자 씨,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관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힘드시면 오늘은 쉬세요. 아니에요. 일하는 게 나아요. 저는 도시락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댁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어머, 고맙네. 들어와 잠깐 앉아 있다가 할머니가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차라도 한 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보리차를 따라줬어요. 저는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영자 씨는 자식이 있다며? 네, 좋겠네. 나는 없어서 외로운데.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다 멈췄어요. 할머니, 자식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있는 게 낫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있는 게 나을까, 없는 게 나을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금반지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꺼냈어요.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운 거 아니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울어봤자 소용없어.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저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달을 봤어요. 평온했던 두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장을 봐야 해서 가방을 두고 다시 나갈 참이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이용했거든요. 6층에서 5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누군가 제 등을 강하게 밀었어요. 으윽!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중심을 잃은 채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몸이 계단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팔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었어요. 옆구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5층 계단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제대로 떠지지 않았어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였어요. 누구?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지금 구급차 불러요. 네. 여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주민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였어요. 정신 드세요? 간호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에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면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왼팔이 심하게 욱신거렸어요. 팔이 골절됐어요. 갈비뼈도 금이 갔고요. 온몸에 타박상이 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며 말했어요. 최소 한 달은 입원하셔야 해요. 한 달이요. 다행히 머리는 크게 다치지 않으셨어요. 불행 중 다행이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힘드시겠네요. 일단 푹 쉬세요.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누가 날 밀었을까? 왜 밀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 저녁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강서경찰서에서 나온 김경희입니다. 젊은 남자 경찰이었어요. 사건 당시 상황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가 절 밀었어요. 확실히 밀린 거예요? 네. 등에 손이 닿는 게 느껴졌어요. 강하게요. 경찰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경비원분이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 뛰어내려가는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CCTV를 확인했는데 복도랑 현관에 찍혔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 남자가 보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걸음걸이가 익숙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 아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네. 경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요?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눈을 떴습니다. 네. 고소합니다. 확실하세요? 네. 제 아들을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알겠습니다. 곧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나가고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로 날 죽이려 했구나.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사흘 뒤였어요.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아드님 조사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부인하더라고요. 계단에 간 적 없다고요. 하지만 CCTV에 찍혔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곧 구속될 겁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면회를 왔다고 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간호사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며느리는 병실 밖에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팔에 깁스를 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나뭇잎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떨어지는 건가? 아들 손에 밀려서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슬펐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르신, 식사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밥상을 놓아줬어요. 미역국이랑 흰밥,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밥을 떠먹었어요. 왼손이 깁스돼 있어서 오른손만 썼습니다. 불편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창밖을 또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박영자라는 한 사람이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지갑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새로운 시작.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옷을 입고
법원으로 갔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석에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인 박영자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을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게 맞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확신하십니까? 네. CCTV에도 찍혔고 경비원도 목격했습니다.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는요? 제 아들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친아들이 어머니를 밀어 떨어뜨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판사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재산 때문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약 24억 원 정도입니다. 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한도연은 친모를 살해하려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득했어요. 엄마.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미리 예약해 둔 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박영자 고객님. 젊은 여자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재판 결과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차를 한 잔 내줬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유언장을 쓰고 싶습니다. 유언장이요? 변호사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천천히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효도 여행이라며 데려갔다가 버린 일, 제 재산을 노린 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린 일, 모든 걸 다 말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제 정리하려고요. 깔끔하게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유언장을 쓰시는 건 좋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유언장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민법 제1004조를 보시겠어요? 화면에 법 조문이 떠올랐어요. 변호사가 읽어줬습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저는 화면을 보며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드님은 어머님을 살해하려 했고 그게 형사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이건 상속 결격 사유예요. 상속 결격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드님은 이제 상속인 자격 자체를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유언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아드님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된 겁니다. 당연히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고요.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원도요? 네. 일원도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령 어머님이 유언장을 안 쓰셔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아드님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정말요? 완전히요? 네.
완전히요. 변호사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유 원장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어머님 뜻을 남기시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적어둔 내용을 읽어줬어요. 현재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자산은 사망 시 전액 기부합니다. 어디로요?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센터, 독거노인 생활지원단체, 저소득 미혼모 지원단체. 이 세 곳에 균등하게 나눠주세요. 변호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최나래도 함께 명시하시겠어요? 네. 최나래에게도 1원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증까지 진행하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도 함께 하시죠. 아드님과 며느님이 어머님께 일정 거리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네,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서류 작업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복지관 봉사도 잠시 쉬었어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해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접근 금지도 승인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100m 이내로 접근하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한 가을날이었어요.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들은 상속인 자격을 잃었고 유언장도 완성됐어. 이제 안심해도 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며느리 나래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집요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쬐었습니다. 혼자 차를 끓여 마시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외로웠지만 평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오후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며느리였습니다. 혼자 와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왔다는 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겠죠. 저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끝을 내야겠다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녹음 앱을 켰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소파 쿠션 아래 살짝 숨겼어요. 마이크가 위를 향하도록요.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저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문을 열어주세요? 할 말이 있으니까 왔겠지. 들어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둘은 거실로 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고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녹음 중인 스마트폰은 며느리가 앉은 소파 바로 아래 있었어요. 물 마실래? 아니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차만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야? 며느리는 잠시 저를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도연 오빠 면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빠가 3년 복역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봤어요. 뭘 기다린다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나이가 65이잖아요. 아무리 길어야 20년?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유언장 썼어. 너희한테는 1원도 안 가. 알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30년 전엔 유류분 제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또 바뀔 수도 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오빠를 조종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제가 오빠한테 어머니를 없애라고 시켰어요. 매일 압박했죠.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 핀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오빠는 망설였어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압박했죠.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카드가 정지되고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니까 결국 오빠도 결심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저는 후회 안 해요. 뭐? 저는 원래 있는 집안 사람이었어요. 친정 아빠가 중소기업 운영하셨거든요. 강남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 타고 다녔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사업이 부도났어요. 제가 26살 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졌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자리로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수단이었어요. 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어머니, 전 기다릴 거예요. 오빠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요.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곧 돌아가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나래야. 네. 넌 한 번도 사람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구나.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정이 망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남의 삶을 짓밟으면서 내 자리를 되찾으려 한 건 내 선택이야. 저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나는 내 복구 수단이 아니야. 사람이야. 박영자라는 한 사람이지.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끝인데요. 그럴까? 저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렸습니다. 스마트폰이 보였어요. 화면에는 녹음 시간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5분 23초.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예요? 녹음이야. 내가 한 말 전부 다 녹음됐어.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제가 오빠를 조종했어요. 제가 오빠한테 어머니를 없애라고 시켰어요. 내가 한 말 다 여기 있어.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살인교사야. 내가 내 남편을 시켜서 날 죽이려 한 거지. 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너도 끝이야. 며느리가 저한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문 쪽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나가. 어머니, 제발요. 그 파일 지워주세요. 경찰에 넘길 거야. 오늘 당장.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했어. 안 나가면 지금 바로 경찰 부를 거야. 며느리는 잠시 서 있다가 결국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살인교 사건입니다. 그날 밤 경찰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넘겨줬어요. 경찰은 파일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나가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달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며느리도 끝났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녹음 파일 분석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사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최나래 씨,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시에 뭔가 후련했습니다. 어떤 혐의로요? 살인교사죠. 녹음 파일에서 제가 오빠를 조종했다. 어머니를 없애라고 시켰다는 발언이 명확히 나왔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이건 단순 공모가 아니라 주도적 교사입니다. 형량이 피고인보다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체포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정말요? 네.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덮었어요. 어르신 덕분에 중요한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형사들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석 달이 흘렀습니다. 며느리 최나래의 재판 날이었어요.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를 입고 갔어요.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저를 봤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인 박영자 씨,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나래가 증인의 아들 한도연을 교사해서 증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피고인이 직접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를 조종했다. 제가 오빠한테 어머니를 없애라고 시켰다고요. 그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습니까? 네. 전부 녹음했습니다. 판사님이 검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제가 오빠를 조종했어요. 매일 압박했죠. 어머니만 없으면 우리 인생 핀다고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수단이었어요. 제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 판사님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정도 집안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친정아빠 사업만 안 망했어도 저는 지금쯤 강남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려 했을 뿐이에요.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최나래는 친정 집안의 몰락을 복구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살해 대상으로 삼고 남편을 교사해 범행을 실행하게 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눈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맞는 길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최나래 씨도 상속 결격자로 확정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요? 네. 살인교사죄가 형사 판결로 확정됐으니 민법 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제 한도연 씨와 최나래 씨, 둘 다 법적으로 어머님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유류분도요? 네.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신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끝났어. 이제 나는 자유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저는 그 햇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진짜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전용 18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제겐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녹차 한 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홀짝거리며 밖을 봤습니다. 아침 산책 나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개를 산책시키는 할아버지도 보였습니다. 평온했어요. 이런 아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나갑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요. 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해요. 제가 평생 수선집하면서 익힌 손재주가 여기서도 쓰이더라고요. 김치 담그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는 일들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영자 씨, 이번 주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김치도 딱 알맞게 익었더라고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지갑이 아니라 박영자라는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더라고요. 편지였어요.
발신인 이름을 보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도현,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편지를 보고만 있었어요. 뜯어볼까 말까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엄마를 밀었던 그날이 꿈만 같아요. 내가 정말 그랬나 싶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면 그게 저예요. 저는 엄마를 죽이려 했습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래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저는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 봤습니다. 그게 제일 죄송합니다.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엄마가 주셨던 그 금반지요.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팔지 않았어요. 나래가 가방에 던져 넣었다가 그냥 잃어버렸어요. 제가 찾아서 엄마 짐에 몰래 넣어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저는 여기서 제 죗값 치르겠습니다. 도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반지를 찾아서 제 짐에 넣어뒀다니. 그게 마지막 효도였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미 늦었다는 걸요. 아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저를 밀어 떨어뜨렸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답장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금반지였어요. 제가 보석 공방에 맡겨서 목걸이로 만든 거였습니다. 남편이 준 그 반지요. 이제 이 반지는 제 가슴에 걸려 있어요. 누구한테도 주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거니까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65살 박영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은 많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지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영자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공책 하나를 샀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작은 공책이었어요. 거기에 제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특히 저처럼 자식한테 상처받은 분들에게요.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65이에요. 저는 제 아들한테 계단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재산이 탐났던 거예요. 며느리는 저를 자기 집안 복구 수단으로 봤고요. 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했고 유언장을 썼어요. 제가 죽으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됩니다.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센터, 독거노인 생활지원단체, 저소득 미혼모 지원단체예요. 제 아들과 며느리는 1원도 받지 못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어요. 상속 결격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죽이려 한 사람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대요. 당연한 일이죠. 저는 이제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지금 제일 편안합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돈 제가 쓰고 제 시간 제가 써요. 복지관에서 봉사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차도 마셔요. 이게 진짜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라고 다 용서받는 세상은 끝났습니다. 부모를 ATM기로 보는 사람들, 이건 경고예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당신들 지갑이 아니에요. 저는 박영자라는 한 사람이고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부모님 당당하게 사세요.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재산은 당신 거예요.
당신의 인생도 당신 거고요. 이제 우리 제대로 살아봅시다. 저는 공책을 덮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차를 한 잔 더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홀짝이며 노을을 봤어요. 남편 사진이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야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나를 위해서요.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어머니의 선택을 어떻게 보시나요? 부모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자식이니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3대가 복 받으실 거예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